안녕하십니까. 삼성회계법인 조동근 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재무제표라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재무제표는 회사에 대한 성적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성적표이면서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회계나 세무신고나 모든 부분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재무제표가 있어야지 세무신고를 할 수 있고, 재무제표가 있어야지만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재무제표가 있어야지만이 회사에 대한 재무실적을 외부에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각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제표에 대해서 각 기준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하고 법인세 신고, 다음 공익법인 결산서류 이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재무제표에는 먼저 이제 상법에서 설정되어 있는 게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를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따로 회계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그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따로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이 회계기준이라는 게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 기준이 되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럼 이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인데 보통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회사일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고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외부감사 의무 없는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회계 기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외부감사라는 거는 회사에서 자산 총액이 120억, 다음에 매출이 100억, 부채가 이제 70억 이 기준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게 되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간단하게 일단 전제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이 재무제표는 각 조직에 따라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서 재무제표 명칭이 조금 상이한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법에서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다음 주식회사 재무제표에서는 또 자본변동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요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영리법인, 그러니까 이제 외감 대상이 되거나 외감 대상이 안 되거나 일반 영리법인은 보통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이제 주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비영리 조직이나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보통 손익계산서 대신 운영성과표라는 걸 표현을 합니다. 비영리 조직하고 공익법인에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비영리 조직에서는 또 현금흐름표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이제 주석사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은 공익법인을 어느 정도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이제 7페이지에서 비영리 조직하고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보게 되면 비영리 조직에 대한 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을 많이 만드는 한국 회계 기준에서 만든 기업 회계 기준 일부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 회계 기준의 사이트인데 여기 보게 되면 국제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 이런 식으로 이제 2017년도 한국 회계 기준에서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을 만들었고 그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건 뭐냐? 공익법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익회계 기준을 만든 겁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상정법에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을 기초로 해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한국 회계 기준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나타나겠죠. 영리법인, 비영리 조직, 공익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었고 그럼 또 한번 정리하면서 외부감사법이라는 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약칭으로 외부감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사받는 대상이 아닌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법인 회계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하고 이 두 가지 섹트가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비영리 조직에 대한 회계기준도 공익법인 회계기준하고 유사하고, 운영성과 손익계산서 대신 운영성과표를 작성한다는 거. 뒤에 가서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첫 출발 자체를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출이 5만 원이 있는데 매입이 4만 원 했고, 보조금을 5천 원 받았고, 퇴직금이 5천 원 있고, 판매관리비가 4만 6천 원 있고,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 있다고 그러면 단기에 발생된 손실이 3만 7천 원이죠. 그리고 재무제표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러는데, 차변과 대변은 금액이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걸 이제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순 손실은 어디에 반영이 되냐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에, 이익잉여금 쪽에 반영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위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 쪽에 표현이 돼 가지고 자본에 반영이 되겠죠.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하고 부채 및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이것도 합계액을 구해보게 되면 금액이 동일하죠. 손익계산서의 단기순 손실이 자본 쪽에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이란 이 금액 자체는 현금흐름표에 기말현금으로 반영이 되고,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성적표인데, 이 재무제표는 서로 이제 연관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게 되면 보통 이제 세무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 감사받을 때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열거식으로 손익계산서가 구성이 됩니다. 오른쪽에 대변에 있는 게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왼쪽에 있는 차변에 있는 비용이 매출원가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 차변, 대변으로 표현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나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단기순 손실이 3만 7천 원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손익계산서를 기본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게 세무신고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되는 거죠. 이 법인세 신고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 이익, 단기순 손실 요걸 기본으로 해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법인세 신고서의 출발을 보시게 되면 단기순 손실인 거죠. 아까 앞에 재무제표에서 실질적으로 살펴본 재무제표 중에 현금흐름표 있죠. 이 현금흐름표도 단기순 손실부터 출발한다는 거. 거기서 이제 재무제표하고 실질적으로 세무신고할 때 세무조정 계산서 과세표준 계산하는 그 출발점이 손익계산서라는 거.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단기순 손실에서 출발해서 이 세무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무조정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순이익 중에서 요 안에 비용이나 뭐 이익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세법에서는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내용,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입금 산입을 시킨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비용에 반영하지 않았지만은 비용으로 송금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세무신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례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별도 통장에 적립은 했지만은 퇴직연금이 가입되지 있지 않죠. 그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강제하고 있고, 퇴직연금에 회사에서 들지 않게 되면 비용으로 반영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했지만 세법에서는 이걸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사례를 든 게 경비조달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회비 후원금으로 42,000원을 조달하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비영리 조직이나 뭐 공익법인 쪽에서 회비나 후원금으로 비용 충당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공익법인 쪽에서 수익 사업하고 공익 목적 사업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실제 회비를 거두어서 수익 사업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야지만이 올바른 손익계산서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42,000원 회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입금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금 사안의 47,000원이 나타나는 게 왜 나타나냐 그러면 회비 42,000원에다가 비용으로 반영되는 5,000원 이 퇴직금을 더하니까 47,000원이 된다는 거죠. 세무조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손익계산서상의 손실 37,000원에다가 입금 사안이 47,000원 하니까 실제 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됐고 만 원에 대해서 10% 세금을 부담하니까 1,000원 세금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신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무신고의 출발은 회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그 다음 때에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외부 감사를 받을 경우이지만은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위반되더라도 작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를 포함시키거나 여기서는 이제 회비 및 후원금을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됐고 두 가지를 집어넣다 보니까 실제 법인세까지 반영하니까 500원 손실이 발생했죠. 500만큼 손실이 발생했고 두 번째 사례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게 이제 회비하고 후원금이 반영이 되어 있고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반영이 되게 되어 있지만 퇴직급여는 실제 송금으로 반영을 안 해줄 거니까 아예 두 번째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이걸 빼다 보니까 이익이 4,500 정도 나왔죠. 그러면 1번, 2번 사례에 대한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 과세표준 신고서가 작성이 돼야 될 건데 1번, 2번 사례에서 세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입금, 송금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입금, 송금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에서 500원, 500 마이너스에서 출발할 때 여기서 세무조정해 줘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러면 법인세 비용을 여기는 집어넣었죠. 그럼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송금 인증 안 해준다. 플러스를 해주고 여기 이제 퇴직급여에 대해서 연금에 불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주고 첫 번째 사례에서는 5,500만큼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출발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사례에서는 결손 500에서 입금 사립 5,500 그렇게 하니까 차가금 소득이 5,000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 10%를 때리니까 세금이 500 나온다는 거죠. 요 세금 500이 여기에 나오는 500 세금 그거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게 재무세표 기업회계 기준을 한 재무제표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신고서가 작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지만 연금에 불입하지 않은 퇴직급여를 비용에서 빼버렸어요. 어차피 세법에서는 비용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익이 4,500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익 4,500 여기서 출발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사례에서 세무조정은 퇴직급여에 대해서 아예 비용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지 않고 여기서 법인세 들어가는 거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비용에서 부인을 해버리니까 500만큼 입금 산입이 된다는 거죠. 입금 산입 500 해주니까 동일하게 5,000이 차가금 소득이 되고 5,000에 대해서 세율 10%를 때리니까 500이 된다는 거. 요 500이 여기에 있는 세금 500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작성을 기본 전제로 해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출발로 해서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송금으로 산입돼야 될 부분을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에서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소득 조정 금액에 반영이 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 10%를 적용해서 법인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결산조정이라고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됐을 경우를 표현한 거고, 그러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있냐? 세무신고에서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고 조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지만은 그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익법인에서 수익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사업자 등록이 발부가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근거로 해서 부가세도 신고를 하고 그런 식 상황이 발생하는데, 공익법인에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50% 정도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 그래서 세금에서 낼 걸 절반을 줄여줍니다. 그게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비용 인정인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신고 조정을 통해서 비용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요게 이제 공익 비영리법인이라고 표현, 비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하고, 물론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 이외에 비영리 고유 목적에 대한 운영성과표, 뭐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영성과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세무신고와 연관된 손익계산서만 따져본다고 그러면 비영리법인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손익계산서가 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4,500만큼 당기순이익이 발생됐죠. 4,500만큼 당기순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4,500에 대해서 발생된 이익의 50%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세무조정상에 들어가는 거죠. 법인세 비용 500원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대로 500원 비용에서 이제 배제를 시켜주고, 송금에서 배제를 시켜주고, 퇴직급여 5천도 이제 배제를 시켜주고, 그러면 발생된 소득이 만약에 만이라고 하게 되면 5천만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하는 것은 신고 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 반영을 하게 되면 5천만 원만큼 송금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만만큼 이익이 발생됐지만은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5천 원 설정해 주니까 이익이 5천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 나타나는 현상을 신고서,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보게 되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4,500이 되어 있죠. 4,500이 되고 입금 산입이 5,500, 그다음에 송금 산입이 신고 조정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5천, 그걸 갖다 제하니까 과세표준이 5천, 5천에 대해서 10% 법인세 500. 뭐 사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신고 조정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익법인의 결산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공익법인 공시서류 내용인데, 요 내용도 이제 홈택스에 보게 되면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들어가시면 되고, 요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정기,
단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전번에 사례를 봤더니만 실수한 게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 단기를 위에 연도를 적게 되고 정기를 밑에 적습니다. 요 단기가 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2001년 1월 31일이 이제 기말이니까 단기는 4기가 되고 정기는 2020년 1월 31일이 되고 재무상태표 이름을 여기에 적고 요 기수를 이쪽에 집어넣고 단기를 위에 적고 정기를 밑에 적고 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명을 적고 단위를 적고 이게 이제 재무자표에 대한 회계 기준입니다. 요 네 가지 요소는 반드시 이제 포함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 결산 서류 중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가 있으니까 재무상태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성과표도 마찬가지죠. 단기는 재무상태표는 앞에 이제 1월 31일, 이건 회기가 이제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기말 하루 날짜에 재무상태표가 들어가는 거죠. 재무상태는 기말 시점에 재무 상황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나 운영성과표는 1년간 플로우로, 흐름으로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됐냐를 보는 거니까 앞에 있는 기수를 적을 때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운영성과표에도 네 가지 요소, 제목, 기간, 공익법인명, 단위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지만이 올바른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 그게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 공익법인에서는 빠져 있지만은 운영성과표하고 실제 재무상태표하고 연결해 주는 게 자본변동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익법인 결산서류 중에서 그럼 운영성과표하고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연결을 시켜볼 것 같으면 정기잉여금이 2억 정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단기잉여금이 1억 8,300 정도가 있는데 이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면 단기 운영 손실로 이 잉여금의 변동이 생겼다는 거죠. 단기 운영 손실 1,600만 원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운영성과표의 단기 운영 손실 1,6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재무상태표의 잉여금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공익법인 관련된 서류도 홈택스에 보시게 되면 매뉴얼이라든지 설명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